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NH농협금융과 하나금융이 4천억 원대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소송 규모 등을 비춰볼 때 판매사와 수탁사 간의 싸움을 넘어 사실상 두 금융그룹의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실로 꼽히는 mRNA 백신 위탁 생산 체결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끌어올릴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 백신 개발 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이번에도 말뿐인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가계빚이 1,765조 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에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내서 투자하는 현상이 겹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서울 곳곳에서 아파트와 상가 조합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인데 사업 추진 자체의 큰 복병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관련 금융사들의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첫 소식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합니다. 수탁은행으로 펀드 운용을 감시해야 하는 하나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옵티머스 펀드 피해 금액이 총 4,327억 원에 달하는 만큼 소송 규모가 4천억 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투자 제안서와 다르게 펀드가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그리고 펀드의 환매자금 부족분을 지급준비금으로 무상 대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점 등을 소송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탁결제원이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 명세서상 3호 사채를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변경해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므로 NH투자증권은 소송 진행과는 별개로 일단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 831명에게 총 2,780억 원 규모의 투자 원금을 전액 배상할 방침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 취소 형태로 투자 원금을 100% 배상하라는 권고를 감안한 셈입니다. 다만 이 절차는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 다시 말해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닌 수익 증권과 재방 권리를 양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야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NH투자증권의 구상권 청구 등 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와 상가 조합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보상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로 꼽히는데 재건축 사업의 또 다른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대표 재건축 아파트로 알려진 레미안 리더스원. 준공 후 입주가 완료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조합 간 분쟁은 여전합니다. 원래는 정사각형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이. 근데 이 건물을 바꿨어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산동을. 그럼 건물이 잘못됐어요. 재건축 과정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설계를 변경한 건 명백히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아파트와 상가 조합과의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체된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서울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상가 소유주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했다가 소송 끝에 조합 설립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압구정 3구역의 경우 조합 자격을 갖춘 상가 소유주들이 상가 지분을 나눠 소유자를 늘리는 지분 쪼개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로 조합 간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되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상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생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상가 세입자에게 보상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가주가 재건축 이주에 따른 손실 비용을 요구해도 아파트 측이 거부하며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기존의 소유자들과 세입자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나치게 속도를 내려고 무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인센티브로 그거를 이렇게 트리거를 해서 약간 빠르게 하려는 노력은 저는 굉장히 정당하고 바람직하다고 봐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사업이 탄력받고 있지만 집값 상승 우려와 함께 상가조합이 새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비롯해 요즘 국내 백신 개발사들은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정재홍 기자입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 중인 국내 백신 개발 업체는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총 5곳입니다. 대부분 임상 1상과 초기 2상을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 임상 3상 계획을 가진 업체들도 있습니다. 절차만 제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초 상용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자금입니다. 대규모로 이뤄지는 임상 3상 특성상 업체 한 곳의 비용만 최소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올해 백신 임상 지원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687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지원한 약 400억 원과 합쳐 2년간 1,000억 원이 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 국제 민간기구로부터 지원받은 2,000억 원에 비해 적습니다. 미국 정부가 모더나에 4조 6천억 원 등 백신 개발 업체 총 14조 원 규모를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2020년에 21년에 백신에서 680억이거든요. 그건 간의 기부를 당합니다. 우리가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 임상시험을 수만 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불가능하거든요. 제넥신과 유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업체들이 만든 백신은 선구매 약속과 임상시험 지원을 한 해외에서 먼저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깨달은 우리 정부도 임상 결과가 좋은 백신을 선구매하고 각광받고 있는 mRNA 백신 개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당분간 백신 수요는 끊이지 않는 만큼 자체 백신 주권 확보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주식 투자하실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 주로 쓰십니까? 이 주식 거래는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지털 서비스 품질이 좋은 앱을 선호하기 마련이죠. 그래서인지 이 증권사들이 요즘 이를 위한 디지털 조직 개편과 인재 채용에 한껏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증권업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안인성 NH투자증권 디지털 솔루션 부문장을 디지털 부문 대표로 영입했습니다. 안 대표는 모바일 증권 나무를 월 사용자 230만 명까지 끌어올리면서 단숨에 키움 다음으로 이용자 수 2위 자리까지 만든 장본인입니다. 안 대표는 미래에셋증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래에셋은 안 대표를 영입하면서 기존 디지털 금융이던 조직명에서 금융을 뗀 전 사업부의 디지털화를 꾀하고 당초 상무였던 자리를 전무로 승격시켰습니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은 자본금이나 직원 수 등 규모 면에서 업계 1위지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이용자 면에서는 다른 증권사에 뒤져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최근 최현만 대표는 이와 관련해 디지털 금융사업부를 별도의 사업부처럼 분리시켜 부족함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 영입과 더불어 미래에셋은 올해 디지털 관련 인력도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6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뒤질세라 MTS 이용자 압도적인 1위 키움증권도 하반기 2030을 겨냥한 차세대 MTS 개발을 예고했습니다. 2위인 NH투자증권 역시 31조 원 규모의 계좌 잔액을 바탕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B증권은 자체 제작하는 증권 콘텐츠 구독과 유명 PB들의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디지털 사업 조직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을 별도로 꾸미고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등 투자를 늘렸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주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또 회사 측에서도 저희가 이제 결제라든가 어떤 그 회사 내의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간소하게
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게끔 빠른 실천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반영하고 모니터링하고 또는 이거를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클럽을 갖다가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고요. 증권뿐만 아니라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 같은 대형사들의 경우에는 디지털 컨텐츠를 결합한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이미 고객수를 확보하고 있어서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지 기자의 내용을 들어보면 주로 이 지점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디지털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나머지 다른 증권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모바일 증권사로 시작한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이미 압도적으로 좀 많은 고객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로 확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해외 주식거래 앱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서 해외 리서치 자료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키움증권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이용자 수 확보가 더 필요한 곳들은 필요한 곳들이나 이제 막 좀 서비스를 시작한 곳들은 젊은 층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오민지 기자의 리포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오프라인 영업점 없이 디지털화를 표명하고 출범한 토스증권. 주린이와 젊은 고객을 타깃으로 출사표를 던진 토스증권은 계좌 개설 시 주식 한 주 선물 받기 이벤트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계좌만 개설해도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26개 주식 종목 중 한 주를 랜덤으로 받는 이벤트로 1차 이벤트 당시 17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SNS에는 선물 받은 주식을 인증하는 게시물도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고객층의 뜨거운 반응에 토스증권은 지난 19일부터 주식 선물 받기 이벤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토스증권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클릭 몇 번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 구현을 이벤트 성공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토스가 이제 1,800만 고객들이 사용하는 큰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큰 허들 없이 고객들이 쉽게 이제 계좌 개설 이벤트, 주식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 지금도 계좌 개설이 빠른 속도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NFC 카드와 전용 앱을 이용해 팝업 스토어에서 오프라인으로 국내외 주식에 1억 원을 모의 투자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45일 동안 진행된 이번 이벤트에는 2만 7천 명이 넘는 이용객이 몰리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참여 고객의 대부분은 2030 젊은 세대. 10대 이용객은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MZ세대가 투자 체험형 이벤트에 관심을 보이자 증권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소수점 해외 주식 투자에 기프티콘 기술을 접목해 커피 한 잔 가격인 4,100원만큼 해당 브랜드 주식을 선물하는 등 이목을 끄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NH투자증권 역시 일회성으로 진행했던 모의투자 팝업 스토어를 온라인 서비스하거나 영업점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20, 30대들은 일단 본인들이 시각적으로 좀 어떤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본인들이 경험하는 걸 믿는 세대이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어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저희 회사라든지 서비스의 만족도가 좀 올라가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증권가의 디지털 기술 개발이 소비자 친화적인 투자 체험 이벤트로 이어져 2030 세대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래 주요 고객이 될 MZ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증권가의 디지털 역량 강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네, 주식을 기프티콘처럼 선물을 한다고 한다면 이 젊은 세대를 유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디지털화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MTS 같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같은 브로커리지의 경우에는 디지털화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IB들의 사례를 좀 보면은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나 사모펀드까지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PB센터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모펀드, 대체 펀드 투자도 디지털화가 된다고 한다면
금융 소비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좀 소비자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상품들을 소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금리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이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라는 고객들의 경우에는 특히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위험 성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이 고액 자산가들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좀 선택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ESG 투자가 열풍인데 이 고객마다 다른 ESG 성향을 분석해서 적합한 투자 기업들을 좀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대체 투자자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실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 금융회사를 넘어서 IT 회사로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글로벌 IB들은 이미 수년 전에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니라 이제 IT 회사로 변신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브로커리지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그다음에 트레이딩, 그리고 리서치 기능 강화 이런 전사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을 하고 대규모로 IT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아직 그런 브로커리지 중심으로만 디지털화가 추진이 되고 있고 또 IT 전문 인력 비중도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 IB 영업 중에서 이제 딜을 소싱하고 또 분석하고 실사를 하고 또 고객들한테 그 상품을 중개를 해주고 자산 관리해주는 기능, 사모 영역의 많은 부분들도 네, 우리나라는 뭐 자산 관리나 IB, 리서치 쪽에서 디지털화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국내 증권사들도 아마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각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디지털화가 더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증권사들 가운데 미래에셋은 이 IT 회사로의 도약을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업계 최초로 지급결제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또 마이데이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IB 투자나 연금 등 돈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른 IT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신한금투 같은 주요 증권사들은 내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애쓰고 있는데요. 반복적인 업무들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나 고객과의 대화 내용을 좀 텍스트화해서 이거를 데이터화한다든지 또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족한 부분들은 네이버나 또 카카오 같은 IT 회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좀 보완해 나가는 전략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들의 디지털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본금 20억 원만 있으면 1년짜리 미니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문턱이 낮아진 만큼 기존 보험사와 핀테크 업체를 비롯해 동물병원이나 여행사 같은 비금융사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 걸로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1년짜리 소액 단기 보험, 일명 미니 보험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업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종합보험사는 300억 원이라는 자본 요건이 충족돼야 설립이 가능했는데 소액 단기 보험사는 자본 요건이 20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보험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책정하고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은 5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취급할 수 있는 종목은 장기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질병과 상해보험까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소액 단기보험의 문턱을 낮춰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미니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이 시장에는 기존 보험사뿐만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 동물병원이나 여행사 등 비금융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본 요건이 낮아진 만큼 비금융사들도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 펫보험이나 여행자 보험 등 미니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 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핀테크나 아니면 기존 보험사나 핀테크는 금융업권인데 비금융업권에서도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험사들은 미니보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일반 보험만큼 수익을 기대할 순 없지만
짧은 기간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선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합니다. 여행자 보험과 레저 보험 등이 대표적인 미니 보험인데 실제 보험사들은 잠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금융위가 당장 오늘부터 미니 보험 시장의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금융사를 비롯해 비금융사들까지 더해진 본격적인 시장 선점 경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현재는 주택 가격이 붕괴되기 2년 전인 2003년을 연상시킨다.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얼마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기 때문에 1년 후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3에서 5년 뒤에는 지금보다 주택 가격이 크게 낮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실러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 가격 지수인 케이스 실러 지수를 고안한 학자로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비롯해서 그간 각종 경제 위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허 앵커, 미국의 지금 집값 상황이 실제 어떤가요? 예, 지금 미국의 집값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1년간 미국의 집값, 마치 이번 정부 초기의 서울 집값 폭등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올 1분기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주택 중위 가격 현재 120만 달러로 나와 있고요. 한화로 치면 1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1년 전보다 무려 21.8% 급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183개 대도시 가운데 89%에 달하는 현재 163개의 도시가 1년 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러 교수가 언급한 2003년의 미국 주택시장 상황은 어땠을까요? 케이스 실러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20개 대도시 주택 가격을 표본으로 하는 지수죠? 예, 그렇습니다.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2003년부터 나와 있는데요. 2003년부터 집값 거품이 빠르게 확산되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2006년에 정점을 찍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2010년까지 그간의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실러 교수가 말한 2003년을 연상시킨다라는 말은 집값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초기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비슷한 경고를 한국의 주요 인사도 내놨습니다.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근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보궐선거 이후 수급보다는 호가 중심으로 오르는 양상이 있다. 부동산 투자 시 부동산 가격 급등 후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을 거친 경험을 감안해서 진중한 결정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조정됐던 사례를 언급했는데 거래는 없고 호가만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집값이 앞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을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러면 글로벌에서 넘어와서 서울 집값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수 상승폭은 여전히 크진 않지만 주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은 잠기고 또 호가가 크게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국에도 국회에서는 현재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50%인 무주택자 주택 담보 비율, LTV 비율을 현재 60%로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9억 원 아파트를 구매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말이 됩니다. 자, 앞서 홍 부총리가 언급한 집값 조정의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무주택자에게 상당한 리스크를 얹어주는 셈이 되겠죠. 네,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가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는데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동산 보완 대책이 하루속히 마무리돼야 되겠습니다. 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쿠팡 케어 프로그램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배송 직원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건강 증진에만 신경 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당뇨와 혈압으로 걱정이 많았는데요.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정상으로 회복돼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의 이른바 영끌 비투까지 겹치면서 가계빚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 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한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 자금 수요와 주식 투자 수요 등의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 호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진행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5개월 연속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5.2로 4월보다 3포인트 올라 지난 1월부터 5달째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은은 예상보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온 데다 수출 호조 지속,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용 지표 개선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가 매각 주관사 선정에 나서며 매각 절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쌍용차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매각 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증권사와 회계법인 등 7에서 8군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쌍용차는 선정된 매각 주관사를 통해 인수 의향을 밝힌 업체 5에서 4곳을 추린 뒤 실사를 진행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이 연 9.58%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기금 자산운용 평가를 한 결과 국민연금 기금을 합친 42개 기금의 평균 수익률은 9.19%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9.58%로 평균을 상회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산시장 호황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간만에 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 어떤 기업 이슈가 시장을 주도했는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한미 정상회담 얘기 오늘도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오늘은 또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관련주들 상승세가 좀 뚜렷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였죠. 예.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등 우주 항공 관련 종목들이 어제 이어 오늘도 힘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2% 급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한번 살펴보려면 박정희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 박 정부 당시 만들어진 이 지침에는 미사일의 사거리, 또 탄두, 중량, 고체 연료 사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동안 조금씩 완화돼 왔고 이번 회담을 통해 42년 만에 모든 제한이 철폐가 된 겁니다. 이로써 사거리 8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4차 기정 때 우주 발사체의 이 고체 연료 사용도 제한이 풀렸었거든요. 종합해보면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고체 연료 미사일까지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지금 42년 만에 모든 제한이 철폐가 되면서 기대감이 좀 크게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이 중요한 게 연료가 액체인지 고체인지 이 여부도 중요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고체 연료는 이 보관과 주입 시간 등에서 액체 연료보다 앞서기 때문에 군사용 미사일에 활용하기 좋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보셨듯이 오늘 주가가 좀 말해주듯이 지금 현 시점이 방산 업체들이나 우주항공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또 굉장한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대표적인 기업 하나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우주하면 한화를 떠올리는 분들 그렇죠, 많으실 예.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방위사업체 한화시스템,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방산 기업인데 일찍이 우주항공 시대에 데뷔를 해왔었죠. 예. 하나는 김동관 하나솔루션 대표의 주도로 그룹 내 우주산업 전담 조직인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을 했고 최근엔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우주연구센터를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사회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그룹의 항공 방산 본사격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앞서서 살펴봤지만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 12%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 기분 좋게 또 지켜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면은 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증권 업계에서도
부분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증권업계에선 한화가 이 미사일 협정 종료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 군수 엔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항공 엔진 제조업체입니다. 올해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개발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위성 시스템 개발업체 세트레가의 지분 한 30% 정도를 인수했다는 소식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그랬죠. 전해드렸었죠. 또 자회사로는 한화 시스템이 있는데 군사용 레이더와 위성 통신을 만드는 국내 대표 방산 기업입니다. 즉 항공 엔진을 담당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한화 시스템,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는 세트레가이 이렇게 위성 산업의 밸류 체인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미사일 협정 종료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거론이 되고 있고요. 세트레가이 지분 30%를 인수한 것도 굉장히 크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세가 이유가 있었네요. 다. 네, 이에 더해서 오늘 좋은 소식도 추가적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조사인 미국 GE에 3,600억 원 규모의 항공기 엔진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에 따라 한화 에어로는 엔진 부품 72종을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GE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뭐 지금 호재가 계속해서 겹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전해지는 규모도 상당한 모습이고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조사와의 계약이다라고 한다면 뭐 기술력도 인정받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계 3대 엔진 제작사는 GE와 P&W, 롤스로이스라고 보는데 지난 2015년 이후 이 3대 엔진 제조사로부터 연이어 대형 수주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 엔진 사업 수주 잔고만 24조 원이 넘는 상황이니까 미래 먹거리가 든든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업황이라든지 기대감은 좀 크게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좀 우려감이 끼는 시점입니다. 오늘도 좀 급등을 해줬고 아까 또 증권 CG가 나온 모습인데 한 달 새 한 25% 넘게 또 성장을 해오는 모습입니다. 자, 주가가 좀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게 아닌가 하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증권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를 정리를 해보자면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91%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상황이고 상반기는 테크원과 정밀기계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증대되는 데 더해서 하반기는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이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평균적으로는 목표 주가 52,300원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간에 기대를 많이 받은 만큼 주가에는 좀 크게 반영이 된 모습이지만 일단 하반기에 실적 기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평가 얘기에 더해서 또 목표가 상향 조정 흐름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또 주가 측면에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보자면 오늘 증시를 보면 뭐 이런 위성 쪽 관련 주들도 올라왔지만 또 항공, 여행, 레저 주들까지 굉장히 또 뚜렷한 하루였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 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행을 곧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생기거든요. 네, 사실 저는 지난번에 대한항공 다루면서 이 관광객을 받기 위한 일부 유럽 지역을 저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 이후로 비행기표만 쳐다보고 있는데 네, 저같이 여행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와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파크는 내년 설 연휴 해외로 떠나는 게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이 항공권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5일 만에 목표액의 20% 이상을 달성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뭐 이번 추석에 여행 가는 펀딩도 이번에 완판이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벌써 이제 내년 설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하루빨리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의 삶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는 또 출근할 때 이렇게 화장을 완벽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마스크가 좀 이걸 가려주기도 하고 이런 점도 좋았거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니까 외출할 때 거의 민낯으로 다니고 네, 피부에 거의 신경을 안 썼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조금씩 마스크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죠.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미용기기 업체들의 수출이 급증해 실적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미용 의료기기, 이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업계에서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보톡스도 맞고 이제 피부 관리도 하고 이런다는 측면 같은데 미용 쪽에서도 뭐 일종의 보상 소비가 좀 한 번에 나타날 수도 있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피부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슈링크라는 기기 한 번씩은 예, 들어보셨을 알죠. 겁니다. 네, 저는 받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효과는 예. 모르겠는데 지난해 말 기준 슈링크 누적 판매 대수가 6,000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의 웬만한 피부과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인지도가 높은데 이 슈링크를 판매하는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클래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예. 이 클래시스는 지난해 글로벌 락다운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54.8%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7% 상승을 한 건데 이 점차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경제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정상화된다면 레벨업이 기대된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슈링크가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6,000대가 넘게 풀렸다면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도 있는 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장비를 쓰려면 소모품도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예. 대신증권에 따르면 클래시스의 글로벌 장비 침투율 증가와 이 소비자 인지도 확산으로 최근 3년간 소모품 부문의 연평균 성장세가 약 60%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전체 사업 부문 중 유일하게 성장을 한 거고요. 소모품이 이렇게 잘 나간다는 건 그만큼 이 클래시스의 장비를 사용하는 시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브랜드력이 탄탄하다 이렇게 업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들려오는 얘기로는 성장세가 큰 건 알고 있었지만 연평균 성장세가 60%라면 엄청난데요. 네, 따라서 대신증권에선 국내 의료기기 상장업체 중 가장 독보적인 수익성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장비 판매에서 시작해 소모품 판매 가속화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 구조가 특징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의료기기 업체들의 수출 주요 지역이 특정 국가에 집중된 것과 다르게 이 클래시스의 경우에는 브라질, 러시아, 호주, 일본 등 50개 이상 지역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이 주요 판매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해 코로나19 타격 이후 다른 업체들에 비해 회복세가 더뎠는데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 클래시스의 최대 강점인 해외 성장성이 제고돼 실적 반등의 원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 보는 목표 주가는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이후 주목을 받고 있는 우주항공 산업 또 방산 산업 살펴봤고요. 마스크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뷰티 산업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리너 헤드에 레이저가 장착되어 내 눈으로 보이지 않던 미세한 크기의 먼지를 확인시켜줍니다. 또한 피저 센서가 먼지량과 크기를 측정하여 자동으로 흡입력을 조절합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이 플러스픽이 굉장히 우리 뉴스플러스의 효자 코너인데 좀 네. 비중이 줄었어요 앞으로. 맞습니다. 또 줄인다고 하는데 왜 줄어드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이 기자도 몰라요? 네, 저를 안 예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요즘에 이 기자 굉장히 다른 거 하느라 바쁘다고 그러던데. 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고 있습니까? 네네네. 어떤 거 하는지 좀 네, 소개해 저희 주세요. 한국경제TV 돈님만세라는 채널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구독해 주시면은 제가 한 유튜브가 나오긴 하는데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 새로운 코너 네. 이지호 기자가 하는 거 앞으로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고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네, I will be back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터미네이터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용광로에 빠지면서 I will be back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네, 끔찍한 한 주를 보냈던 암호화폐도 아마 이런 대사를 외치고 싶을 것 같아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한때 엄청 폭락을 했는데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다.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일단은 실제로 반등을 약간은 하긴 했죠. 반토막이 났던 비트코인이 4,700만 원대로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또
머스크였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자신이 북미 지역 비트코인 채굴업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채굴업자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전력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암호화폐의 환경 오염 가능성에 대비해서 현재 비트코인 채굴 협의회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네, 채굴 협의회 하면 무슨 광산업계 모임 같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IT 업자들이잖아요. 네. 예, 다시 반등하는 듯 하더니 또 다시 또 주춤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야말로 지금 뭐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때문인지 전문가들도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전망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일단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된다, 투자 수단이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또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에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미국 재무부에서도 $10,000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규제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경제 매체 배런스의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더 큰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이다. 아마 비트코인이 $11,00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폭락을 하긴 했지만 전망 자체가 어둡지는 않다 이런 얘기인데 이럴 때 이 가상화폐 대신에 투자를 좀 권장하는 주식 종목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추천한 이 종목인데요.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한 코인베이스를 꼽았습니다. 예. 가격 변동성이 아무래도 암호화폐 투자에 할 때는 조금 위험으로 다가올 만하지만 이 거래소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3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국내 투자자인 서학개미들도 최근 들어서 코인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도 우리나라 이 업비트 같은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거래량이 많아야 돈을 버는 그런 구조죠? 네,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네. 300만 원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렇게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해서 벌어본 경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다만 경쟁력이 격화되면서 수수료이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는 시각도 있고요. 또 여기에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날 미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는 투기를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한 만큼 규제라는 리스크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네, 전쟁 같은 구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구애길래 전쟁 같은 구애까지 되는 겁니까? 혹시 구애해 보셨습니까? 저야 뭐 예. 전쟁 당연히. 같은 구애는 안 해보셨습니까?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구애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에도 또 전쟁 같은 구애가 있어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사진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은 뭐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인데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미술품을 놓고 한국의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으로 미술관을 신설한다 이런 계획인데 네. 어떤 내용이길래 지자체들이 이렇게까지 열광을 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은 사실 실체도 없고 계획도 없고 입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유족 측이 처음에 미술품을 기증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후에 그렇다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미술계가 서울 종로구의 송현동 부지와 정부 서울청사 등이 적격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자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수도권은 안 된다, 지방에 유치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자체에서 유치전이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들이 이제 이건희 회장의 예. 보유했던 미술품들인 굉장히 것 같은데.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거론되는 지자체들은 어디가 있죠? 가장 적극적인 곳이 바로 경남 의령군인데요. 의령군이 삼성전자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네. 처음 알았는데 정말 유치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호암 이병철 대로나 또 삼성 이건희 대로 같은 명예 도로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경남 의령군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이건희 미술관을 너무 유치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병철 창업주의 출생지인 경남 의령군이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네, 일단 대표적인 게 대구나 또 수원 이런 곳들이 꼽히는데요. 대구는 이건희 회장의 출생지고요. 수원은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곳이죠. 예. 이렇게 혈연이나 지연 관계 혹은 관련성이 약한 경우에는 인연을 들고 나서기도 하는데 혹시 인연 믿으십니까? 인연이요? 네. 믿죠. 예. 네, 저도 인연을 믿는데 네. 이 인연론은 조금 말이 안 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회장, 이건희 회장이 2006년에 여수에 있는 한 섬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전에 이제 섬을 살 정도로 부동산에 애착이 있었고 이 도시에 애착이 있었던 만큼 여기에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전남 여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자체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나설 만큼 이 미술관이라는 게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결국 뭐 지역 문화와 또 미술관이 유치가 된다면 관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대감 때문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문체부는 다음 달 15일을 전후로 이 설립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뭐 수도권에서 유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유치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도 아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미는 그 프랑스 명품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아미입니까? 아 정말 네. 아닙니다. 아니군요. 그거는 이제 아미였고 알미입니다. 알미. 아, 오늘은 아미가 아니고 알미군요. 네, 맞습니다. BTS의 알미. 네. 제가 최근에 플러스픽 같이 진행하면서 조금 요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출연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자꾸 뭐 이렇게 세대가 다른 것처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방탄소년단의 신곡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버터. 네, 버터. 여름에 걸맞은 굉장히 신나는 노래인데 아마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 노래를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K-팝 팬들은 전 세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좀 웃었어요. 그랬더니 웃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미국 매체에서는 이날의 신곡 버터가 발표된 점에 주목하면서 이것 때문에 방탄소년단을 언급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대통령조차 BTS의 신곡을 언급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BTS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 아시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나온 버터 역시 각종 플랫폼에서 신기록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1일에는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1일 최다 스트리밍 양을 기록을 했고요. 또 뮤직비디오도 공개한 지 하루가 안 돼서 1억 뷰를 돌파했고 또 버터와 관련한 트윗 양도 3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BTS를 광고 모델로 삼은 그런 기업들도 덩달아서 좀 어깨춤을 추겠는데요. 네, 일단 현대자동차가 있는데요. 지구의 날에 BTS와 친환경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BTS가 직접 이렇게 플로깅, 그러니까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거나 식물을 키우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실천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또 롯데 칠생 음료도 얼마 전에 BTS와 함께 선보인 BTS 맥주가 있죠. 그런데 이 BTS 맥주 광고가 유튜브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20만을 돌파했고 아까 보니까 30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늘었군요. 네. 네, 빌보드 4관왕에 신곡까지 인기를 모은다라고 한다면 소속사인 하이브 주가도 좀 영향을 받았겠는데요. 네, 일단 버터가 공개되면서 하이브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27만 2천 원을 찍기도 했는데요. 예. 특히 버터가 다이너마이트처럼 영어로 된 가사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고 또 코로나19 백신이 보급이 되는 상황인 만큼 대면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강세의 원인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올해 4분기에 오프라인 투어까지 정말 가능하다면 분기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BTS 말고 뭐 다른 아이돌 그룹들도 요즘 해외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엔터주들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엔터주 상황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일단 최근에 JYP나 SM 엔터테인먼트, 또 YG 등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지난해에는 콘서트와 행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상황에서 팬덤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4대 기획사 합산 영업이익은 2,069억 원으로 SM을 제외하고는 모두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간밤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2.4%, 선전 종합지수 2.34%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창업한 지수도 2.8%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북미 지역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이 채굴에 수반되는 막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온 데다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비트코인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2% 넘게 오르면서 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이 밖에 소비재와 헬스케어 섹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소식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타이어에 대해 덤핑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 상무부는 한국과 태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된 타이어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서 이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덤핑 판매되고 있다는 예비 판단의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한국 업체의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 타이어가 27.05%, 넥센 타이어는 14.72%였고 나머지 업체는 21.74%로 산정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시총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유망하다면서 결국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이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거래만 하지만 이더리움은 다른 거래도 할 수 있다면서 이더리움을 정보의 아마존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전기를 훨씬 적게 소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이더리움의 시총이 비트코인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영화 007 시리즈 제작사로 유명한 MGM 스튜디오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CNBC에 따르면 간밤 아마존과 MGM의 계약 타결이 임박했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은 MGM 인수 자금으로 9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가량을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GM은 2010년 파산 신청 이후 매각을 추진해 왔는데요. 앞서 애플과 넷플릭스도 MGM 인수를 검토했었지만 무산됐고 결국 아마존이 MGM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내일 국내 5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4월 무역지수, 3월 인구 동향 등 경기지표 발표가 이어집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에서 연준 부의장의 상원 증언과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고 IMF 총재 연설도 예정된 만큼 글로벌 경기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여행과 항공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죠. 예,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간밤 이제 미국에서 항공 여행 수요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발생 이전의 90%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또 국내 인터파크에서 오는 추석 기간 동안 다녀오는 해외여행 펀딩을 진행을 했는데 괌과 대만 상품이 완판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런 배경에는 트래블 버블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아, 트래블 버블이요? 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또 생겨난 말인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국들이 협약을 맺고 양국 간 격리 조치 없이 여행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실제 글로벌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트래블 버블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고 정부에도 검토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네,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역시 이 백신 접종률이겠죠. 정상회담 이후 백신 도입 속도가 더 빨라질 거란 기대가 나오는데 추석 기간에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기회가 현실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